지금 이게 올해 아팅의 마지막 전시이고 또 올해 아팅의 마지막 갤러리 행사예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뉴 페인팅 새로운 회화론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원래 되게 그 유튜브 소개 영상에는 얘기를 했지만 연말에는 선물 같은 작은 그림을 모아놓은 전시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근데 제 오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미술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창작하시는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평면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죠? 그리고 평면회 하는 작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작가들은 예전의 회화하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약간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거하고 관련된 작가들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일면이 없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기회가 전 몇 번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작가들 순차적으로 만나왔어요. 한 20명 가량을.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실 두 분을 이렇게 초대를 드렸고 한 분은 저하고는 뭐 인연이 되게 오래됐죠.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회화를 적어도 약간 남다른 방식으로 제안한 작가들을 갖다 초대해서 1, 2부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번하고 연초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무겁게 가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하긴 하는데 연초에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중에 뭐 5월달이나 4월달쯤에 하려고 하고 첫 게시로 올해 송년시로 뉴 페인팅을 다뤘습니다. 저랑 그래도 이 작가들하니까 그 인연이 가장 긴 유승호 작가님한테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유승호 작가님에 대한 질문이 지금 가장 많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쪽에 있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으로 글자, 영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한글이 되기도 하는데 한 음절씩 깨알같이 적어서 그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어떨 때는 의태어, 어떤 형상을 묘사하는 게 의태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태어 슈라든지 아니면 쏴라든지 이걸 적어서 정말 쏴 하고 뭔가 쏟아지는 혹은 슈 하고 이게 뭔가 사르르 내려가는 듯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양산수와의 절경들, 그러니까 뭐 관념산수나 시경산수의 어떤 모습을 깨알 같은 글씨로 완성해서 2000년대 초중반에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작가죠. 물어볼 질문이 제가 이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잊어버렸습니다. 단어의 음절로 구성된 이런 전묘화를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세요? 혹은 미대 시절인지 언제부터 이런 걸 하셨는지 그리고 연달아 물어보면 어떤 계기로 그런 발상을 갖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마 97년도에서 98년도 97년도, 98년도면 대학교 3, 4학년 때 대학교 3, 4학년 때 그때부터 그런 문자로 된 작업과 이제 점으로 된 작업 같이 동시에 했었거든요. 점으로 된 작업이랑 문자를 점처럼 사용한 작업을 같이 했단 말씀이신 거죠? 아마 점이 좀 더 빨랐을 것 같긴 한데 마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점묘파처럼.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 지금처럼 흑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묘파는 원래 컬러잖아요. 점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컬러 작업을 했었고. 점묘파처럼. 이제 그때 약간 보색 대비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파란 바탕에 형광색 핑크 점이라든지. 그걸 그러니까 대학교 3, 4학년 때 했단 말이죠. 형광색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각인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은 형광색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많이 알려져서 뭐 어떤 뭐 의료용품이라든지 뭐 신발 같은 데라든지 많이 이제 형광색이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형광색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 그런 거죠. 안전에 쓰이는 그런 용품들, 구청에서 쓰이거나 청소하는 분들이 입는 옷들 그런 그러니까 약간 미술로서는 약간 좀 생뚱맞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어서 이제 그런 색깔 썼었고 글씨로 되는 것들도 사실은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겠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했을 때 이제 말들을 약간 조금 하찮고 가볍고
그 보통 이제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의성 의태어를 많이 참아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무겁거나 뭔가 진지하지 않은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말들을 선택해서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대충 하신 것 같긴 예. 한데 어떤 계기로 그런 발상을 하게 예. 됐냐는 건데 뭐 예. 화단을 지배하는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목적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컸었고 일단은 남이 안 한 그런 방식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 안 했던 방식, 방법. 네. 그런 의미. 사실 지금 아까 처음 시작했다는 90년대 후반이 그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가 이제 막 주목을 막 받고 막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디어 비엔날레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까 형광색이 화단에서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별로 쓰이지 않아가지고 그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형광색 그 바탕에 형광색 그 뭐지 재료로 점으로 하는 작업을 사실 최근에 다시 시작했죠. 또 종근당 예술지상에 내려오는 작업도 그런 작업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 점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씨도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글씨로 된 작품이 반응이 좋아서 주된 전시들이 그것으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래까지. 그러다가 뭐 2010년도 정도에 한번 처음으로 점으로 된 작업으로 개인전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로 이제 또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 이번에 작년에 종근당 예술지상에서 그죠. 그런 점으로 된 작업을 이제 보여줬는데, 점으로 된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요소들은 또 글씨가 들어가기도 해요. 하하하 크크크. 그쵸. 그러니까 2006년도 작업보다 2015년도 작업의 밀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조금씩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확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나 제 심리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한 거고,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는 더 굉장히 글씨를 또박또박 썼어요. 야후라면 아주 또박또박, 필름체도 안 쓰고 거의 또박또박 이렇게 쓰고, 받침도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않고 주로 이제 한 글자씩 똑똑똑똑 스탬프로 찍듯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근래에는 또 좀 더 어떤 작업은 세밀한 작업들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좀 덜 세밀한 그런 작업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이건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기 르네 마그리트의 저 파이프 있잖아요. 저거보다는 저기 약간 작긴 한데 저 정도는 그리는데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왜냐면 글쎄요, 저 안 재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점을 놓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한 점 끝나고 하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것도 다 달라요. 어떤 걸 하나 할 때 초기 작업할 때는 한 작품씩 했었어요. 근데 한 작품씩 하면은 더 오래 걸려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나중에 조금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집중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게 한번 템포가 끊기면은 리듬이 조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한 작품씩 완성을 주로 해왔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중간에 잘 안 풀리면은 놔뒀다가 또 다시 또 시작하는데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작업들은 한 작업 하다가 잘 막히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른 작업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노동집약적으로, 그러니까 왼손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손 원래는 오른손 쓰는데 왼손집이 지금은 양손으로 다 써요. 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근데 원래 물러보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게
되게 깨알같이 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나갔어요. 아주 크게. 근데 그 시기에 아주 공교롭게 이건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손이 나갔었거든요. 난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나갔고 여기 일하다가 손 관절 인대가 많이 써서 그죠, 그죠. 많이 써서 의사 말에 따르면 인대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저거 인대가 닿아서 없어졌다. 뭐 전 얘기 들었지만 그래서 치료 과정이 대충 어떻게 됐죠? 2019년도잖아요. 그때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뭐 수술을 하는 건 내지 그냥 대충 살으라고 얘기했었고 수술을 해도 한 60-70%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좌절하고 있었죠. 결정을 못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그 손 전문 선생님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치료를 매일 한 2달 동안 매일 가서 물리치료를 특수 치료를 해서 거의 완치가 이제 돼가지고 되게 고마웠었죠. 아니 서울 자체 오니까 손 전문 병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몰랐는데. 그래서 서울에는 잘 모르는데 지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쪽에 통화하다가 거기 얘기를 듣고 저도 갔어요. 저는 그때 자전거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 작품 시간 걸리는 거는 저거 녹색 작품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시간을 그거를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작품이 얼마나 걸렸다는 것을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이 안 왔는데 글쎄요, 저거는 하루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예. 하루에 다 한다고? 지금은 속도가 좀 뭐야?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양손을 쓰기 때문에. 아 저걸 하루에 한다고요? 난 무지무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예를 들어서 뭐 네. 요만한 거 하려면은 네. 그거에 비하면 하루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 콩 씹고 팥 씹고는요? 2015년도죠. 그거는 오래 걸렸겠죠. 한 달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치면은 사실은 저게 더 오래 걸린 거죠. 저게 한 달 걸렸다고 치면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저게 30배가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하루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저거는 사실은 이미지가 단순하잖아요. 네. 복잡할수록 형태가 복잡할수록 사실은 오래 걸려. 왜냐면 그거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좀 더 빠르긴 한데 약간 저런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고 오래 걸려요. 왜냐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표현하는 게. 예. 왜냐면 조금만 틀려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저 산수화 제목이 왜 콩 심고 팥 심고라고 했어요? 제가 글씨를 예전에 이렇게 쓰고 있는 작업을 글씨를 쓰고 있는데 글씨 쓰는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 벼 모내기가 있잖아요.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그 모내기 할 때 그 종자로 하나씩 그 논에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심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농부가 된 것처럼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게 뭐 산수화 시리즈여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네, 그죠? 그런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에 대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밀도가 많이 들었어. 여러 질문이 더 있는데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 하고 옆에 조세미 작가님한테도 전공이 공예예요. 근데 공예인데 회화로 작업을 해서 자기 스타일을 발견한 경우라고 이미 소문에도 적었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오늘 이분이 마지막 관객은 아니구나. 이후에 관객이 오셨으니까 근무하고 있는데 오후에 웬 관객이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작가랑 아냐부저를 불렀어요. 의례적으로. 그랬더니 자기는 아트 컬렉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쭉 보면서 저기 이 작품 도스에서 전시하지 않았어요? 딱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도스에서 전시한 거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작업 제작 과정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첫 붓질에서 시작돼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작업이 어떻게 저런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유승우 작가님이 하나 더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캐내는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선을
던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하얀 평면이 있잖아요. 예. 그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주시하다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형상이나 색이나 질감 같은 것들을 이제 연장을 해서 예. 그러니까 캐내는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화면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뭐 그래도 장을 적었지만 첫 붓질이 닿은 어떤 느낌에서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어떤 작업을 그러니까 색을 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아니 그래서도 색채 감각이 약간 남다르다라고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계속 화면이 구성된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런 제작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니까 뭐 그게 혹시 있나요? 그래도 영향을 받는 거는 저는 약간 리듬을 좀 그 화면에 리듬을 좀 생각하면서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리듬감을 그게 뭐 진짜 음악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냥 눈으로 제가 따라가면서 좀 템포를 생각한다 그래야 될까요? 아 화면 자체 템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집약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붙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정말 저 다른 위치에 갑자기 뭔가 노란색 그런 색감이 떠오른다 그러면 거기로 바로 가서 또 던지고 근데 그게 약간 리듬감을 좀 가져가면서 화면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연히 제작 과정이라는 거 자체가 의식의 과정, 의식이 발현된 거기 때문에 사실 자동기술법이란 말은 사실 그 언어 도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네. 창작 그래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의식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다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 자기 감각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냥 그 순간적으로 선택되는 것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캐내는 느낌 관찰하고. 이게 두 분한테 공통으로 올해 물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유승호 잠깐 빼고요. 왜냐면 이게 아무튼 뉴페인팅이라는 테마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화관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회화를 바라보는 공예 전공자였으니까 입장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어떤 회화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 태도? 예. 저는 그냥 계속 그 관찰하고 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그 화면을 지켜보잖아요. 예. 그 바라본다는 거, 본다는 거, 좀 그런 거를 좀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그 페인팅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물성이 이게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질감이나 색이나 형태들을 그래서 그런 걸 그 물성의 특징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바라보는 거 그거가 좀 제가 갖고 있는 회화 관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현하기에는 너무 딱딱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구상회화보다는 이게 추상으로 귀결되는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행을 시켜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뭐 저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 이 공기식물은 네. 그 제작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제작 여기 드로잉이 있거든요. 제작 의도는 아니 제작의 절차 왜 공기식물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드로잉이 나왔는지. 일단은 제가 저 작업을 할 때는 공기식물을 그려야겠다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공기식물이 뭐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네, 그려가는 제가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그려 나가면서 생각을 한 건데 식물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그 형태나 그런 게 굉장히 무분별하잖아요. 뭐 그런 모양도 마찬가지고 속도도 그렇고 그런 거가 제가 그려가는 그 과정이 되게 좀 닮아 있는 게 있다 해서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냥 네 저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방식으로 페인팅 그 캔버스 작업할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종이 안에서 또 쓸 수 있는 재료들 연약한 재료들이 많이 또 사용했을 때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캔버스 두꺼운 천에다가 하는 거랑. 네. 그래서 그 공기식물이랑 제목은 그렇게 해서 제가 지었어요. 아, 나 혼자 이해를 못해. 연약한 재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왜 공기식물이죠? 나만 이해 못해. 공기식물은 네. 그 사실 공기처럼 제가 그리는 이 형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어떤 딱 물체가 잡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면도 그 물질도 아니고 뭐 병이라든지 그런 사물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 그래서- 공기가 에어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리적 그냥- 연장성이 없는. 네, 그런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냥 뭐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들이 흩뿌려져서 그려진 모습인데 그게 약간 그냥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가 그냥 지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아, 연약한 재료들이라. 연약한 재료는 그 뭐 진짜 뭐 약간의 흑연 가루가 묻혀졌을 때 뭐 그거 하나로도 뭔가 그 하얀 종이에 묻어져 있을 때랑 안 묻어져 있을 때랑 또 그게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뭐 표현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 뭐 손때 뭐 아무튼 그런 연약한 그런 그 질감도 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게 있어가지고 네 종이 작업에서 예, 그럼 유재성 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그 작가 선별할 때 이거 평론가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 회화에 대한 자의식이 있는 메타회화를 전 좀 좋아해요. 근데 메타회화, 그러니까 회화에 대한, 그러니까 회화를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작업일 것 같은 데는 축으로 사실 초대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그냥 제멋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저게 캔버스 뒷면 혹은 뒤에 프레임이 드러나게끔 묘사한 것도 그렇게 그린 사람의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서 제가 적었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근데 의도는 물어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지금이 언제나 이게 3D가 현실이고 2D가 회화죠 물론. 근데 지금이 훨씬 더 3D 컨텐츠가 문화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평면 회화를 하는 사람이 대처하는 한 방편으로 캔버스 자체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육면체 내지 저기 삼각형으로 3D인 어떤 그 문화적 콘텐츠를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닐까 포스트 인터넷 감성으로 이게 그냥 제가 추측으로 그냥 그 서문에 적었어요. 이건 작가한테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캔버스 뒷면인 것처럼 보이는 저런 작업을 제작한 그 의도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대에 어떤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재료를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되게 그 어떤 역사적으로 과거의 어떤 그 회화를 다루던 사람과 같은 매체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람들과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혼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 예전에 어떤 그 회화는 좀 되게 선적인 진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마다 이것이 회화다라고 있고 다른 곳에 이행되고 다음에 회화가 나오고 근데 그런 시대에 비춰서 제가 지금 시대를 봤을 때는 그 중심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저 제목도 폴 엠프티라고 지은 시리즈를 지은 이유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어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공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그 회화사를 그 지나간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한 화면에 모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인식하는 어떤 그런 회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어떤 평면적인 질감도 표현을 하면서 어떤 그런 공간적인 질감 그리고 또 저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떤 그런 단색적인 모노크롬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표현적인 부분도 스쳐 지나가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걸 한 화면에 되게 이렇게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래 지금 취지는 캔버스 뒷프레임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그 저희도 있어요, 그만? 예, 그게 어떤 평면과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물질과 이미지 그런 어떤 관계에서 좀 저런 것들이 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따로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번에 왔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면
화면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구도, 그죠? 육면체면 육면체, 아니면 저 삼각형, 아니면 저 전체 프레임을 잘 드러내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의도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주길 바라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처리를 했죠? 저는 지저분하기보다는 네. 아니 그 네. 지저분한 자국, 이거 뭐라고 말하자 해서 지저분한 자국으로 했는데 지저분한 듯한 자국을 하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 모든 좀 작업. 자유롭게 붓터치를 만들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자유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운 붓질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붓질이 뭐라고 생각했을 때 그 팔레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캔버스 팔레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목적도 없는 상태고 네. 그냥 자유롭게 막 놀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서 좀 그런 붓터치를 좀 그리면서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붓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 붓터치의 순수성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어떤 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아까 똑같이 이거 회화를 바라보는 작가의 입장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회화가로서? 좀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 닫히고 어떤 고정된 거에서 좀 되게 열리고 흐르는 상태를 많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화를 30분 동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청중들께 질문을 한번 저는 이분 작가 다 잘 들었고요. 이 작가분의 작업을 봤는데 유재성 작가. 네. 예. 그 우선 캠퍼스를 이렇게 그냥 기존에 나온 사각형이 아니고 뭐 삼각형이라든지 팔각형 이렇게 제작한 것도 재밌고 또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논문을 썼을 때 그 아마 프로페셔널 페인팅이라 그래서 unfinished한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1970년도 그런 작가들 중에서 그 연장선에서 뭐 알버트 올렌, 크리스토퍼 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게 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페인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약간의 unfinished 된 느낌이 저는 있는데 그걸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의도로 되신 건지 아니면 되게 언제가 finished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되게 제가 열려 있는 상태로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밀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그림이 되게 닫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냥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딱 봤을 때 뭔가 좀 시원한 느낌? 딱 그 상태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제 의도가 아니라 그냥 경험에서 오는 뭔가 습득되는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그 선을 되게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는 템포가 생각보다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질문. 저는 예. 미술 관련은 아니고 그냥 유승호 작가님 작품을 가끔 어디선가 봤었거든요. 예. 근데 작가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주로 봤던 건 대작 동양화였었어요. 멀리서 보면은 산수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작가님이 그 기반이 동양화세요? 아니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 뭐 동양화 서양화 이분법이 의미가 없다고 저기 강희정 평론가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동양화답다라는 거를 가끔 생각을 해보면 그 저런 사각 프레임 말고 이렇게 그 족자라든가 병풍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좀 다양할 수도 있는데 왜 저것만 하시지? 제가 작품 경영을 다 모르니까 그것만 봐서요. 네. 혹시 그런 변신을 시도하신 적 있으신지. 그 아스라하고 그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하지만 물기 같은 게 그 병풍 이렇게 펼쳤을 때 그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질문이 네. 준비된 아, 건데 아니, 예예 네. 작품 경량 네. 예 추구하시는 거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전공을 서양화를 전공해가지고 그 사실은 저런 동양화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네. 사실은 그 동양화를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지금도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그 소재를 또는 소재를 네. 동양을 갖고 온 거지 사실 이제 동양화는 사실 아니죠. 예, 옛날에 네. 초기 때 작업을 이제 드로잉을 하는데 드로잉에서 어떤 그 동료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야, 네 그림은 약간 동양화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요. 그래서 동양화 같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생각해봤죠. 왜 뭐가 동양화 같고 왜 동양화 같을까? 그래서 봤더니 제가 드로잉 했던 그때 보니까 약간 그 유형이 약간 그 번진 듯한 그런 느낌 또는 그 부서지는 형태의 그 외곽선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곽선이 약간 그 없는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작업을 많이 한다는 그 특성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그 동양화에서의 수묵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묵화는 이제 화산지에 뭐가 딱 번지면 쫙 번지잖아요. 번지면서 뭔가가 그 선을 근다 해도 선이 아니라 면이 될 수도 있고 번지다가 아니면 그게 번지다 보면 그게 형태가 부서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런 파이프 같이 형태보다 외곽선을 더 흐트려가지고 더 뿌옇게 하거나 번지게 하거나 또 외곽선을 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동양화 소재를 쓰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플랫하게 판판하게 캔버스처럼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업성에서 보통은 한국에서 그 동양화는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동양화 하면은 이게 판매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잘 안 되고 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플랫하게 해서 쨍하게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까지 그랬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이제 손쉬운 방법이 저 판넬에다가 캔버스처럼 종이를 씌워서 하는 것이 약간 이제 캔버스 두께감도 있고 그리고 족자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너무 그 동양화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전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동양화의 정통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전에도 생각을 해봤었어. 이번에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볼까? 독자처럼. 근데 모르죠. 나중에 또 해볼 수도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에서 좀 그렇게 했던 저의 질문은 오케이. 그 종이는 어떤 걸 쓰시고 펜은 어떤 걸 쓰시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종이는 변화들이 나도 질문에 그게 있었는데. 종이는 동양화 종이에 이제 장지를 써요. 장지. 2합이나 3합. 그래서 근데 종이를 썼을 때 동양화 종이가 제일 좋아요. 서양화 종이는 잘 찢어지거든요. 이게 잘 찢어지기 때문에 저 종이를 원래 물 뿌려서 이렇게 씌워요. 근데 서양화 종이는 이게 수축 팽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 뿌려서 씌우면은 얘네들이 씌우기 힘들어요. 이게 잘 씌우면 팽팽하게 당기지 잘못하면은 뭐 한쪽이 울어요 이렇게. 근데 동양화 종이는 얘네들이 쫙쫙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안 찢어져.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엉킴과 손킴이 있기 때문에 종이가 질기고 서양화 종이는 잘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고 약간 쟤는 약간 그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느낌이 있어서 표피가 약간 그 기계의 느낌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종이를 이제 저런 걸 이제 쓰기 주로 많이 써왔었고요. 지금은 예전에 뭐 나무판에도 하기도 하고 나무판에 하기도 하고 캔버스에게도 뭐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펜은 펜은 주로 제가
보존성을 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서 일반 펜은 쓰지를 못해요. 뭐 모나미 이런 거 못 쓰고 항상 그 이제 그 피그먼트 잉크라고 안료 쪽에 이제 그 잉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펜이 컬러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컬러도 사실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이상한 무슨 지금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설계할 때 쓰는 제도 펜 있어요. 로트링 펜이라고. 그거는 이제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은 얘가 속에 추 같은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선 긋는 용도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긋는 거기 때문에 글씨 쓰기 막 안 써지고 찢어져요, 종이가. 근데 그 펜이 굉장히 날카롭게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 맛에 이제 옛날에는 로트링 펜을 많이 썼고 굉장히 새필처럼 아주 그 세밀하게 써지기도 하고 그리고 펜 종류도 굵기가 굉장히 다양했고 그래서 이제 그 펜을 썼는데 그 펜이 너무 쓰기 힘들고 손이 너무 아프고 너무 잘 막혀요 또. 그리고 또 너무 비싸 또 펜조차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펜 잘 안 쓰고 요즘에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피그먼트. 요즘에는 뭐 저기 매직도 다 피그먼트 잉크로 됐던데. 근데 이제 햇빛에 놨더니 그것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존성을 고려해가지고 펜을 고른다는 얘기죠. 왜냐면 나중에 저걸 팔았을 때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밥 먹을 때 물어봤다 많았던 건데 저게 수성이에요, 유성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성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유성은 또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유성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보존성이 계속하면 이왕이면 수성 쓰기 낫지. 냄새도 안 나고 수성은 막 그 뭐지 신나내서 엄청나니까. 네. 그리고 유성은 또 금방 닳아요. 얘 날아가서 얼마 못 써요. 그 리필도 안 되고 요즘은 이제 리필 다 되거든요. 수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만년필을 써요. 만년필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서. 만년필 그 보존도 오래돼요? 빛을 받거나 그래도? 그러니까 잉크만 그런 잉크를 사는 거죠. 보존용 뭐 만년필은 그냥 필기도 오지. 그 있어요. 뭐 만년필 잉크 중에서 그런 잉크가 문서 보존용 잉크라고 있더라고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피그먼트나 아니면은 또 뭐 있는데 아무튼 비슷한 계열. 컬러도 몇 개 없어요. 뭐 3가지인가 이렇게 없어요. 좋은 질문 던져줬습니다. 그럼 혹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없으면 끝낼 수도 있는데요. 질문 혹시 더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저기 3, 4학년 때 이렇게 점어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발전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큰 흐름의 같은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신 거잖아요. 작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같은 시리즈는 어떤 의미를 지겨워요. 가지고 지겨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겹고 또 어떨 때는 우울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왜 이걸 선택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약간 라면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뭐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평론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항상 이제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이제 작가님들한테 여쭤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제작을 하는데 드는 시간을 항상 왜 물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작에 걸린 시간 물어봤던 거는 한 분한테만 물어봤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봤던 거고 아마 저분을 만난 이유는 그게 순차적으로 제가 12월 달에 작가들을 만나왔어요. 저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제가 약간 관심 갖는 키워드하고 맞는 작가들을 폴더로 묶어놨다가 만났는데 아마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 작업이어서 물어봤을 거예요. 다른 작가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딜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루라니 너무 놀라운데 제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한 되게 것은. 뿌려쳐야 되겠네요. 또 있구나. 이승호 작가님 힘드신데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도모하셨을 것
이것저것 했었죠. 네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냥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작업들도 있어요. 붓으로 네. 그린 것들도 있고.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계획이요? 음. 큰 거 한번 하고 죽고 싶어요. 큰 거, 아, 사이즈 자체가 큰 거? 사이즈 자체가 큰 거. 둘 다요. 어. 그 생각해요. 맨날 요즘 천장에 누워가지고. 갔더니 저거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냉방 하나 다 꺼놓고 작업실에서 아, 엄청 추운데. 아,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시죠? 게다가 천사. 질문 또. 오케이, 좋습니다. 그 조세미 작가님은 네. 그러니까 그 페인팅도 그렇고 드로잉도 그렇고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제 해오신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안 이 시리즈들을 계속 이어나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아, 시리즈요? 네네. 일단 제가 이제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그 페인팅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 하셨을 때 네. 제가 그거 보는 것에 관심이 많고, 제가 그 평면 안에 채워나가는 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화면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저도 항상 궁금해하면서 작업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작가님의 어쨌든 눈과 손과 네. 뭐 이런 선택을 따라서 그냥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질문 이제 끝났나요? 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세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5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천상 끝난 다음에 또 스탠딩으로 좀 얘기도 나누고 음료수 마시고 그럴 테니까 작가랑 가까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아팅의 올해 마지막 전시, 마지막 행사 작가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